2026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성장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7가지 핵심 트렌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 경제와 또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과연 3% 성장이 아직도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부터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9%에 달했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률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성장률이 90년대에는 7%대, 2000년대 들어서는 4%대로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이제는 2%의 벽을 지키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둔화의 흐름인 거죠. 2%. 바로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경제가 받아들게 될 예상 성적표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3%와는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이것이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조금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국의 3% 성장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요. 또 변화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3% 성장이 이렇게나 어려운 목표가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그래프에 문제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 정부의 목표인 3%와 우리 경제의 실제 잠재력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답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3가지 엔진, 바로 노동력, 자본 투자,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총 요소 생산성의 힘이 모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죠. 기업 투자는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죠. 생산성은 예전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GDP의 60%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마저 묶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경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기회를 잡고 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자산효과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되는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한국 경제에서 이 자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4,000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은 뜨겁고요.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내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통계는 자산 효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집값이 단 1%포인트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가 최대 0.36%포인트나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산시장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퍼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모두가 함께 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100만 8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체의 숫자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분들의 힘겨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3명, 그러니까 30.4%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으로 겨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시적인 숫자 뒤에 가려진 개인의 고통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일의 미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압력 사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쟁이 여기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년을 65세로 늘려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워라밸을 위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더 스마트하게 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년 연장이나 근무 시간 단축 같은 논의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 바로 기술의 파괴적인 혁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입니다. 30.3%라는 수치는요, OECD 평균인 14.0%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이 기술 변혁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1012. 이 숫자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배치된 산업용 로봇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인 162대와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세계 위리의 기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산업 현장의 자동화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조각들을 한번 다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이 거대한 기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식어가는 성장 엔진의 문제. 둘째, 자산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점점 깊어지는 부의 격차. 셋째, 더 오래 일할 것인가, 더 스마트하게 일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노동시장. 그리고 넷째, AI와 로봇이 이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기술 혁신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게 얽힌 도전 과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성장 둔화와 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적 격변의 기로에 선 지금 우리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